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삼국유사 이야기를 들어갈 겁니다. 이유는 붓다로드 역사 이야기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해서, 그래서 전 국민, 안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코드, 영험과 신의,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재미와 감동 그리고 진기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물려 있는지를 이제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해드릴 건데, 오늘은 개괄적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 겁니다. 본 얘기에 들어가기 이전에 개괄적 얘기, 그래서 이러는 왜 삼국유사를 썼는가에 대한 부분들. 삼국유사 얘기는 한국 사람들이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저 사람은 그것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련이 생각보다 대단한 분입니다. 가지산문 출신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국존, 쉽게 말해서 국사가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지산문의 구산선문 중에 두 개의 문파가 가장 잘 나가는 거고, 그게 이제 구산선문 중에서 가지산문하고 사굴산문입니다. 가지산문이 도의국사, 종조는 도의국사, 그 다음에 이련 스님, 나중에 태고보호 스님, 모감 찬영 스님, 이렇게 해서 내려가요, 그 계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조계종의 시조를 도의국사,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1962년에 만드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시조를 도의국사로 보기 때문에 이 가지산문 전통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잘 나가는 이 구산선문이 사굴산문입니다. 강릉에 있는 사굴산문, 거기 이제 범일국사.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대관령의 국사성황신 겸 강릉 단오제 주신 겸 뭐 오만 걸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어떻게 보면 선맥이 가장 대단한, 그래서 가지산과 사굴산, 그리고 이 가지산에 어떻게 보면 허리에 있는, 끝에 쪽에는 태고 보호 스님이 있는 거고, 허리쯤에 있는 게 이 이련 스님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역사책 비스무리한 거, 정확한 정사도 아닌 거를 쓴 분이 아닌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의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스님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 하시냐면, 운문사, 청도 운문사 주지로 있던 1281년에 이때쯤에 찬술했을 거다, 이걸 정리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76세입니다. 삼국유사를 얘기하려면 삼국사기를 얘기해야 돼. 삼국사기를 얘기해야 돼. 그리고 삼국사기를 얘기하려면 사마강의 자치통감을 얘기해야 돼. 야, 북송시대까지 또 거슬러 올라간다. 이게 또 진기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치통감 294권입니다. 야, 예전에 제가 붓다로드 송나라 얘기할 때 송조 육현, 육현이라고 해서 사마광이라는 사람을 넣었어요. 그리고 북송오자, 송조육현 해가지고 북송오자에 누가 있냐면 정의천, 정명도, 그 다음에 주돈이, 그 다음에 소옹, 장제, 이렇게 5명이 있고, 송조육현 하면 여기에 사마광이 플러스 알파로 들어간다. 한 20년 저거 역사책 만드는 거에 대단한 겁니다. 중국 전 역사를 다 정리를 해서, 물론 사마광도 팀장이었겠지. 삼국사기도 김부식이 썼다라고 알고 있지만, 김부식 밑에 한 10명 있었죠. 그 중에서 한 8명이 이제 진짜 활동한 사람이고, 2명은 이제 밑에서 완전히 받쳐주는 사람, 이제 쫄로. 이해가 되시죠? 다 집단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결정들을 쭉 해주는 게 리더지, 거기서 막 교정하고 이게 리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사마강이 자치통감을 만들어서 전체 역사를 다가 싹 정리를 하니까, 그게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 나중에 주자가 남송시대 때 통강강목을 썼다더라. 그런 얘기도 제가 예전에 붓다로드 때 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붓다로드랑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건 연결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저런 역사책을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돼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파급 효과가 있죠. 저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은 진짜 대단한 책이에요. 저도
저도 전체를 못 봤어요. 저도 축약본을 봤지. 저 책 많아가지고 저 어렸을 때 축약을 봤지. 김충년 선생 이렇게 번역하고 뭐 했었던 축약본 봤었지. 다 못 봤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일대 획을 긋는 역사서예요. 중국의 역사책 하면 춘추, 공자가 썼던 춘추. 이제 편년체라고 하는 게 편년체하고 기전체 두 가지의 역사 서술이 있거든요. 편년체는 일기나 안 그러면 신문 같은 식으로 쓰는 거. 신문을 모아놓으면 그게 편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앞에 있는 일인지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기사를 묶어놓는 게 아니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러면 그 뒤에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이걸 일일이 다 찾아보자니 힘들지. 그래서 그걸 범주별로 묶으면 기전체, 기전체 서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썼던 춘추, 그 다음에 사마천의 사기가 기전체입니다. 범주 분류.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어떤 형태를 만든 거죠. 그리고 사마강의 자치통감 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사마강의 자치통감은 편년체입니다. 편년체 다시 일기식으로다가 바꾼 거예요. 체계를. 그리고 이게 왜 바꾸는 거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앞에 사람이 편년체를 했잖아요. 그럼 내가 편년체를 하잖아요. 넘어가기 쉽지 않지. 그러니까 판을 바꿔버리면 내가 한 게 더 돋보이지. 기존에 똑같은 걸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고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마강이라는 사람이 자치통감을 편년체로 쓰고 중국 거를 정리하니까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고려는 조선보다 훨씬 자주적이에요.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주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건 뭐 고려 광종 때 뭐 황제 칭제 권원도 했었고 황제도 칭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호도 쓰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김부식이 사대적인 건 맞아. 그렇지만 조선의 사대주의자하고는 급이 달라요. 김부식이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하고는 같은 유생이라도 이게 사고방식이 좀 다릅니다. 훨씬 고려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자부심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고려와는 약간 달라요. 고려 때는 중국이 좀 두드려 맞고 있었죠. 유목민들에게 금나라, 뭐 송나라 생각하시면 금나라나 뭐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원나라, 그 다음에 거란, 요나라 뭐 이런 쪽에 계속 두드려 맞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의 주가가 굉장히 높다니까. 고려를 송나라 입장에서는 계속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대우받는 거지.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다니까. 쉽게 말해서 고려가. 그러니까 고려를 굉장히 잘 대우를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고려도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대적으로 약간 달라요. 그래서 김부식이 만들죠. 이렇게 시대적으로 보면 이거 하고 얼마 그렇게 많이 안 차이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삼국사기를 만듭니다. 50권. 어떻게 만드냐면 기전체로 만들죠. 편년체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전체로. 이게 이제 본기 28권, 그 다음에 지 9권, 연표 3권, 열전 10권 이러는데 이 본기가 왕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왕들에 대한 얘기를 본기라고 하고 열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영웅담이죠. 어떻게 보면 열전. 그래서 여기에서 본기에서의 기, 그 다음에 열전에서의 전을 따서 기전체라고 합니다. 이 두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왕과 영웅의 이야기, 위인전이지. 이건 지금 위인전.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위인전. 그래서 저렇게. 그러니까 편년체는 일기체, 일기나 신문. 그 다음에 저기는 범주별로 묶어서 그 중에서 제일 대단한 거는 왕.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위인전, 위인전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논어에 나오는 이제 유교적인 게 합리사관입니다. 그래서 신의적인 부분들. 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걸 이제 논어 수리편에 나오는 저 괴력난신은 공자가 말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괴력난신. 그래서 괴력난신이 뭐냐면 괴이한 거, 그 다음에 힘쓰는 거, 그 다음에 반란, 귀신. 여기서 반란이라고 하는 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이한 거, 이런 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공자가어 읽으면서 그 공자가어가 그 위서인데 가짜로 위진남북조 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거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아마 공자 시대 때와 관련된 전승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공자가어에 그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공자가 저를 갔다는 거예요. 제후한테 가니까 제후가 복숭아를 주는데 그 복숭아는 조금만 손에 닿아도 이게 황도 금방 무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기장을 주변에다가 딱 넣고 기장을 뽁뽁이 해서 복숭아를 넣었다는 얘기인데 그걸 딱 주니까 요 박스에 넣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기장을 먹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제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장을 먹는 게 아니고 복숭아를 먹으라고 준 거다. 그랬더니 기장이라고 하는 건 모든 백성이 먹는 거고 복숭아는 특식인데 특식이 보편성을 이길 수 없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공자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심었는데 특수하게 뭐가 어떻게 변형이 생겨가지고 되게 맛있어. 그런 거 임금한테 올리는 거 싫어합니다. 왜? 그걸 또 찾으면 어떻게 대줄래? 그러니까 보편성이야말로 진리에 가까운 거지 특수성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수성은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밥은 왜 인간이 계속 우리가 주식 중에 밥을 먹을 수 있냐? 특별한 맛이 없어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물, 빵도 마찬가지예요. 빵도 우리 빵 말고 서양 사람들이 먹는 빵은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안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이든 햄버거든 그냥 먹으면 그때는 맛있어. 하지만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계속 먹어봐.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죽죠. 그래서 보편성을 잣대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유교의 합리사관입니다. 합리사관. 그리고 수리부작이라 그래서 개술하기만 하지 새로 창작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관점도 있어요. 그리고 유교에는 역사의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 유교는 내세관이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도 지내고 어쩌고 하잖아요. 사후 심판은 없어요. 그리고 제사는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제사 전문가로서 또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여기서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 단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죽었을 때 마치 달리던 기차가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그 관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듯이 그렇게 영혼들 흩어지는 기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한 4대 정도까지 한 100여 년 정도 그리고 그거는 봤던 사람이 존재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나에 대해서 후손들이 생각해 주잖아. 그런 기간들을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한 4대 정도 된다. 그래서 제사는 영혼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독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영혼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 실체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원히 제사를 지내야 되지.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내다가 없어지잖아요. 그거는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사후세계관을 완성하는 거는 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불교는 윤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세계관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윤회 과정에서 뭐 이렇게 가요, 저렇게 가요, 어쩌고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유교에서는 심판 구조가 없어요. 불교는 업에 의해서 스스로 심판되는 거야. 기독교는 신이 심판을 해주는 거고 넌 지옥, 넌 천국 이렇게 하는 거고 불교는 딱히 심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동한 거에 맞춰서 내 근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내가 상태가 메롱이면 메롱인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대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가 지옥인 거야. 그리고 내가 상태가 좋으면 상태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천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업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다는 게 불교식 심판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염라대왕이 뭐 심판을 하고 그런 심판 아닙니다. 염라대왕이 야, 넌 불교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 기독교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업경대를 보지. 너의 행동을 내가 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 행동들을 보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사실 판단이에요. 사실 판단이에요. 그리고 유교에서는 아예 사후세계관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흩어지는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마치 구름이 흩어지듯이 흩어져가는 기간 동안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심판할 수가 없죠. 심판한다고 뭐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뭘로 심판하냐면 역사로 심판을 합니다. 역사로. 그래서 춘추필법이라고 해요. 춘추필법이라고. 그래서 잘 산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아주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전체를 위해서 잘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길게 써주고, 역사에서 길게 써주고 긍정적으로 써주고, 예를 들어서 뭐 한명의 가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나쁘게 써주고 짧게 써주고. 나쁘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짧은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안 살았어도 도덕적인 사람은 더 길게 써주고 페이지로서 결정을 한다니까.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귀감이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쁜 놈은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 좋게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졸이라는 표현이에요. 졸,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졸, 이게 졸. 그게 한 글자로 써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암흑에 뒤졌다 이런 뜻이에요. 끝이에요.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풀급이야. 무풀급. 너는 댓글 달 필요도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철저하게 역사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다음에 역사에 내가 어떻게 기록될까가 동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왕후, 그러니까 왕공 대신이나 그 다음에 저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고민했던 거죠. 역사가 나를.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역사가 나를 심판할 것이다. 그건 유교적 관점입니다. 유교적 관점. 기독교적 관점이면 신이 나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겠지. 역사 심판론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유교적 관점이에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누가 심판해? 업이 나를. 내가 행동했던 것들이 답설가처럼 되는 거죠. 눈 쌓인 곳에서는 발걸음을 조심해라. 왜? 네가 걸어가는 길이 이정표가 되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가서 그게 모이면 내 행동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불교식 사고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존 로크의 백지설 같은 건 식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특별하게 안 갖고 태어났어도 무언가를 안 갖고 태어났다고 가정하더라도 계속 내가 한국말을 쓰니까 한국말의 달인이 됐잖아. 우리가 모두. 이게 업이지. 한국말을 쓰는 업. 작용해서 한국말을 쓰잖아. 그리고 어떤 것들을 기능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그 부분이 발전하는 거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게 되는 거고 그게 업이죠. 그게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합리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근세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유교에서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합리만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합리에는 낭만이 없어요. 그게 과학이 존재하는 시절에도 종교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예요. 이제 종교에 두 종류가 있는데 종교에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게 유신론 종교, 신을 믿는 종교, 그 다음에 신을 안 믿는 종교. 그래서 진리 중심적이어서 수행 종교, 이 두 가지. 불교, 유교, 도가 뭐 이런 거는 이쪽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독교, 이슬람교, 뭐 힌두교 이런 거는 유신론 종교예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두 계열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추구하는 거는 인간의 행복 추구를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것이 존재하는 한은 쉽게 둘 다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신데렐라는 아니지만 신데렐라 같은 거가 있기를 원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꼭 내가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주인공이 되면 더 좋겠지. 하지만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행복 추구가 존재하는 한 종교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합리사관이 있지만 합리사관과 더불어서 신의사관이 있다는 거예요. 신의사관이 있다는 거. 그리고 김부식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자치통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고려 정부 차원에서 한 게 삼국사기 편찬이고 김부식 아들이 재밌지. 이 김돈중이라는 사람 때문에 김부식이 결국은 부관참시 당하거든요. 김돈중 얘기 들어봤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꼭 저 사람 때문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촉발한 거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보스턴 차 사건이 어떻게 되면 시발점이 돼서 미국이 독립전쟁으로 가게 된다. 근데 저 김동중 사건에 의해서 무신정변이 일어나죠. 정중부 수염 태우는 사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 정도. 그래서 1144년 12월 30일 섣달 금음에 나래라고 이게 귀신 쫓는, 그러니까 한겨울에 맨 마지막 날이니까 음기가 성하다고 보고 봐서 이제 귀신을 좀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 어떠한 축제 의식, 퍼레이드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대다가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지. 정부는 이제 쉽게 말해서 장군의 수염을. 근데 동아시아에서 예전에 수염이 가지는 권위는 대단했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 관우가 멋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염이거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정중부가 짜증이 나가지고 얘를 약간 팼는가 봐. 이제 그렇게까지 세게는 못했을 거야. 이제 뭐 몸싸움이 좀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김부식이 또 뚜껑이 열려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제 조박는다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탄핵을 하거든. 정중부를 저 죄를 줘라. 이제 조정으로까지 끌려가는 거지 이 사건이. 그래서 정중부가 수염 태웠지. 이제 저 김부식은 세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몰리는 거 너무 억울한 거지. 억울한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170년에 보현원, 이게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이 한테 잘 나갈 때도 있었어. 보현원 사건이라고 저기서 이제 저 문관하고 무관하고 이렇게 놀다가 나이든 무관을 젊은 문관이 싸대기를 날린 사건이지. 그때 이제 뚜껑 열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현보살 성지가 어디 있을까요? 보현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보현사? 강릉에 보현사가 있고 이북에 보현사가 있어요. 이북 묘향산 보현사, 서산대사가 주석한 삼보사찰이라고 알려진 데입니다. 그래서 불보는 거기에 통도사 사리가 나중에 저 임진왜란 때 해서 서산대사가 빼돌린 사리가 있거든요. 지금은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이제 불보, 그다음에 법보는 서산대사가 거기에 민비가 인출한 대장경이 들어가요. 그래서 법보, 그다음에 승보는 서산대사가 계셔서 그래서 삼보사찰이라는 얘기가 보현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현사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에요. 그런데 38선이 갈릴 때 하필 북쪽으로 붙어가지고 지금은 거기서 듣보잡 비슷하게 됐지. 그래서 보현원이라는 게 이제 보현보살 모신 절이에요. 거기서 이제 쿠데타 일어난 거지. 그렇게 해서 정중부가 세력을 잡으니까 예전에 수염 탔던 거 정중부도 문제가 있어요. 봐봐. 수염 탄 지 25년 아니지? 지금 25년 지났지? 26년 지났지? 그죠? 무관이고 자기가 좀 이렇게 배포가 큰 사람이면 25년이면 잊어야지. 그때 저놈이 내가 권력을 잡으니까 그때 내 수염 탄 거 이래가지고 사지를 찢어 주겠죠. 사지 찍어 주고 이제 걸었지. 이렇게 걸어줬지. 그리고 그때 나를 벌주라고 했었던 김부식을 관에서 끄집어내서 부관참시. 이 부관참시는 굉장히 재밌는 문화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세상에 부관참시 문화 같이 특이한 문화는 없어요. 죽은 사람을 왜 끄집어내? 네, 그건 유교 문화입니다. 그건 철저하게 유교 문화입니다. 죽었지만 그 안에 그 잠재적인,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사도 그 잠재적인 기운이 있을 때 그 기운이 그 뼈 속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명당론이고, 그래서 제사론까지도 그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안 하지 싶어요. 그게 유교의 특징적인 사후세관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세관이라기보다도 자손과 연결되는, 그래서 몇 자리를 잘 쓰면 뭐 자손이 후손이 발복하고 몇 자리를 잘못 쓰면 뭐 이렇게 안 좋아진다, 뭐 이렇게 그게 다 뼈하고 관련되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 죽은 거를 끄집어내서 뼈를 갈아버리고 허리를 자르고 나중에 갈아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 집 자체를 그 후손들까지도 조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과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유교에서는 어떻게 영혼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결고리들, 후손과 연결고리들을 인식했냐를 얘기하는 거지 과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화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을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그때 화장했으면, 근데 불교법을 따라서 김부식이 화장했으면 부관참시는 안 당했지. 부관참시 하려고 했더니 가루야. 이게 가루네? 이렇게. 그럼 부관참시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부관참시도 한 명에도 부관참시 당하고 여러 명 있지만 그거 몇 자리 잘못 쓰면 부관참시 할 것도 없다니까. 관을 열면 이미 분리돼 있다니까, 뼈가. 그래서 저게 무슨 상징성을 가지는가라고 하지만 유교적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이것만 갖고도 한 1시간 이상 얘기해주면 이래서 그렇구나 라는 게 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거는 아니고, 그래서 김부식이 뒤끝이 안 좋았다더라. 그것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의사관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신의사관. 이 합리사관에 대응하는 게 신의사관이에요. 신의사관. 그건 신의적인 거, 이러한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 같은 것들, 이런 거를 그냥 역사적인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다더라. 그런 신의적인 것들을 그냥 역사 안에서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거지, 인간이라고 하는 게 꼭 합리적인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신의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혼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 딱 보는 순간에 눈이 돌아갔지. 너무너무 맞는 사람과 결혼했잖아. 그게 신의성이야.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어. 그때 미쳤지 라고 하면 합리성을 지금 선택을 하는 거고, 그때는 눈이 돌아갔어. 그럼 그건 신의성이었던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있다니까. 자식을 처음 낳았을 때 너무너무 예쁘고 애가 엄마 하는데 얘가 천재인 줄 알았어. 그건 신의성이야. 근데 조금 애를 키워보니까 내 자식이 그렇지, 이러면 합리성이야. 이 인간이 두 가지가 다 있다니까. 그리고 합리성만 있으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재미가 없어요. 내 자식이 천재 같아요 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어. 그랬더니 나중에 커보니까 지 아버지 태겼네. 이렇게 하필 지 아버지를 태겨가지고 아버지는 외탁이야, 이렇게 하고 있고, 아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섞여 있을 때 인간의 행복도가 높아져요.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게 일연만 그렇게 가졌던 게 아니고, 민지라고 하는 고려 중기를 대표하는 유학자도 있어요. 이 사람도 신의사관이에요. 그래서 유교에는 무조건 다 합리사관이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합리사관을 주장했던 사람도 있고 신의사관을 주장했던 사람도 있어. 김부식 같은 경우도 절을 원차를 만들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 요소들이 있는데, 김부식은 어떤 입장을 가지는 거냐면, 공식적인 데서는 신의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국정교과서에 신의적인 게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이게 세상이 너무 좀 복잡해지지 않냐? 그러니까 교과서에다가 로또 맞아서 횡재한 사람 이야기, 이런 거를 자꾸 수록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애들이 이게 공부를 해야 되나? 로또를 사야 되나? 자꾸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빼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언제나 기사에 나오냐면, 로또 맞고 뒤에 뒤끝 좋은 사람 별로 없다더라. 몇 년 안에 다 탕진. 탕진 한 놈만 있겠냐?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거기 비트코인 샀다가 대박 난 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꼭 그런 놈만 잡으니까 그렇지. 근데 왜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느냐?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비트코인 사면 쪽박 나요, 뭐 이렇게 쪽박 나는 놈이 있으면 대박 난 놈도 있겠지. 그 비율로 뭐 쪽박만 났겠어? 아니 그냥 생각해보면 주식해서 다 꼬라박아요. 꼬라박는 놈이 있으면 딴 놈이 있겠지. 그렇게 얘기하면 외국인이 따요, 이렇게. 그러면 네가 국적으로 옮겨서 한국 주식을 해. 그러면 네가 따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넣는 것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유교적 관점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 섞여 있는데 작은 것 갖고도 감동하고 기쁨을 얻고 이런 게 인간인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신이거든요. 조그만 말 한마디 이런 거 갖고도 어떤 때는 크게 감동을 받을 때도 있거든.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저는 약간 패드립이지. 사람은 강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길을 꺾어주잖아. 그래서 이게 섞여 있는 게 낭만적이고 좋은 삶이에요. 그래서 민지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를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사관을 택하는 사람이 민지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일연이 얘기하는 거고, 불교 같은 경우는 종교잖아. 역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종교에서는 어떤 영험, 가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김부식하고 일연의 연대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김부식은 이 몽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대몽 항쟁이 1231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부식은 몽고 전란 이전 세대입니다. 그리고 몽고 때 한 40년 동안 고려가 싹 이렇게 여러 번 쓸립니다. 9차에 걸쳐서. 그리고 그때 불교도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저렇게 한번 쓸리고 나면 재정리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재정리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임진왜란이 발발하거나 임진왜란 그다음에 병자호란이 몇 년 사이로 이제 터지거든요. 한 30년 있다가 병자호란 터지고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다음에 병자호란 이렇게 해서 한번 싹 터지잖아요. 그때 불교가 승군들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 불교가 엄청난 피해를 받았어요. 그 뒤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정착되는 게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대웅전이 거의 한 90%가 대웅전이 됐다는 거. 그전에는 각각 절마다 정각의 메인 정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원통보전,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데도 있고 적광전을 모시는 데도 있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 데도 있고 막 이렇게 다 달랐어. 그런데 90% 이상이 대웅전이 돼버렸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걸로 통일이 돼버렸어요. 새로 다 짓다 보니까 하나의 유행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단이 이렇게 일자로다가 만들어지는 수미단 형식이 정례화돼 버렸어요. 정례화됐어요. 그리고 법당이 마루가 됩니다. 그 전에는 보도블럭이었었어요. 신발 신고 들어가는 보도블럭. 마루가 깔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온돌 문화가 일반화됩니다. 온돌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일반화돼요. 온돌은 2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하다가 완전히 일반화되는 게 조선 후기예요. 온돌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신발을 벗는 문화가 우리가 완전히 신발을 벗는 문화로 정착이 되고 절하는 방식이 개구리 엎드리듯이 납작 엎드리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엎드리는 상황에서 절을 하고 목탁을 치다 보니까 목탁이 자꾸 떨어져. 그래서 손가락을 끼우는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어떤 패턴을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그게 새로 재건되는 과정에서 통일화되는 겁니다. 그 전에만 하더라도 종파불교 영향들이 남아 있어서 좀 약간 서로 좀 달랐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한번 저렇게 싹쓸이를 당하고 재건하게 되면 같은 패턴들이 반복돼서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싹쓸이를 당하고 나니까 일연 입장에서는 일연은 대몽 항쟁기 전 사람이고 나중에 대몽 항쟁기 이후에도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연대를 보시면. 그죠? 굉장히 오래 사시잖아요. 84세까지. 그래서 대몽 항쟁기를 그냥 다 살았죠. 실제로 한국유사에 보면 일연은 황룡사가 불타기 전에도 가봤고 불탄 뒤에도 가봤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쓸쓸하고 좀 그런 것 같아. 막 이런 감상들을 시로다가 씁니다. 시를 쓰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여러분 잘 몰라. 자기가 어떤 감정을 만났을 때 그거를 다 멋있는 문장으로 싹 표현하면 있잖아요. 야, 그거 진짜 멋있다. 공감하지 않으면 됐어. 거기까지. 공감하지 않을 줄 알았어. 그래서 글 쓰는 것도 사실은 적절한 언어들을 딱 선택을 해서 쫙 만들어내는 그런 재미도 있어. 그 재미도 있어. 그래서 일연 같은 경우는 저 대몽 항쟁기를 관통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몽고에서 싹 쓸리고 나서 새로 재건축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때 자료들도 싹 없어진 거고 불교와 관련된 자료들도 싹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려시대 때 향언, 우리말을 썼었어요. 우리말을 이두표기식으로 해서 썼던 것들이 그게 일반적이었었어. 더. 그러니까는 고급 정부 문서들은 한문을 썼는데 일반 민중들은 민중의 언어는 향언을 썼었어. 그런데 그게 한번 싹 쓸리고 난 뒤에는 전부 다 한문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래서 향언의 한문화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대에서 불교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게 삼국유사를 편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다 정리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자료들을 보존해야겠다. 그거는 국가적 의식, 그 다음에 한국 불교적 아주 개명한 의식이에요. 물론 뭐 이전에 저는 뭐 의천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장경 가능도 했었고, 그다음에 속장경, 교장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교장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서 총서를 이렇게 집대성하는 문화들이 우리나라 고려에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 송나라 때 그런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서 집대성을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대장경도 간행하고 그다음에 의천의 속장경 간행 교장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장. 대장경에서 빠진 문헌들, 그다음에 한국 문헌들도 다 넣어서 어떤 풀세트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걸 하고 있었고 이런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기서 또 빠진 것들을 내가 다 모아서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경전이라든지 주석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귀한 줄 알지만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찰의 연기, 그러니까 어떻게 사찰이 만들어졌는지, 안 그러면 고승들의 어떤 행적을 가졌는지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잘 안 가지는 거예요. 경전에 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금강경이라든지 뭐 이런 걸 독송을 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불교대학에서 큰 스님들 이야기 이런 거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도 유실되면 더 이상 복구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해서 최대한 다 끌어모아서 총서 간행이라는 의미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화 작업,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이런 스님이 한 거고 되게 재밌는 거는 저렇게 외세 침략 시기에 내국인들을 단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두되는 게 단군 신화거든요. 단군이 뭐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제 운문사 주지 때 이렇게 삼국유사를 1281년쯤에 찬술하고 그 다음에 충렬왕에서 83년에 이제 국존으로 추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분이 경산분이에요. 경북 경산시 아십니까? 근데 경산이 누구도 그 동네 분이냐면 원효, 그 다음에 설총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삼성현이라고 그래요. 성현이 3명이 났다. 경산에서는. 원효하고 설총은 신라 10성에 들어갑니다. 신라의 흑륜사의 10명의 성인들을 모셨는데 이러면서 이제 삼국유사에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원효하고 설총이 들어가. 그리고 경산에서는 이제 일현도 성현이라고 넣어서 3성현, 3명의 성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삼국유사 속에는 대몽황쟁이 끝나고 나서 정리해야 될 필요성들이 존재했고 그것들이 산일되기 전에 모아야 될 필요성, 그리고 한문화 작업, 이라는 게 있어서 그 당시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이런 스님이 주축이 돼서 작업을 했다더라. 그리고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한국 불교뿐만이 아니고 한국 문화유산의 어떻게 보면 보고지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합리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축제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축제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불합리하지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곳에 진정한 선진국과 문화의 코드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삼국유사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그리고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리고 재밌어야 돼. 제가 그거를 안내해서 이렇게 착착착착 밟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